오늘 그 입문서 110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금융론 다루다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난주에 우리 저당시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두 개의 저당시장이 있었고 1차, 2차 두 개의 저당시장이 있어. 근데 그 두 개 저당시장 중에 2차 저당시장이 바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 1차에서 설정된 저당권을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내고 그 MBS라는 증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그 2차 저당시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MBS라는 겁니다. 자, 이 MBS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MBTS, 그다음 두 번째 MBB. 오늘 자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MPTB.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MBS의 대표적인 종류고요. 이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채권이 CM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BS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상환을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무주택 서민이 되는 서민이 대상이 되는 저당대부, 이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에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그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저당풀 그걸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묶음을 넘겨받으면 그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또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빨리 진동으로 다 돌려라 좀. 그리고 이제 그 투자에게 증권을 매각한 대가로 이제 자금을 조달받았죠. 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나면 항상 두 가지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지분 두 가지라는 게 뭐냐? 첫째는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한 개 확보했죠. 이 저당권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경락이 되면 경락대구에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 아닙니까? 그죠? 민법에서 배웠지? 그런 게 있어, 그제? 이제 저당권을 한 개 확보했죠. 그 다음에 또, 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한단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항상 이 대출자는 대출 후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두 가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저당권을 모아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MBS라는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을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MBS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할 때 금융기관이 지금 두 가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근데 이 두 가지 지분을 투자에게 모두 다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전혀 넘기지 않고요. 둘 다 이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한 개만 투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MBS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MBS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이 금융기관이 확보한 두 가지 지분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다 보유하는지 투자자에게 둘 다 넘기는지 이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씩 나눠 갖는지 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가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MBS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M은 뭐야? 모기지의 머리 글자니까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이 주택 저당이라는 뜻이고요. 그때 S가 붙은 게 있고 B가 붙은 게 있어요. 요 S는 시큐리티스의 머리 글자를 딴 거니까 시큐리티스 그러면 정권 그리고 또는 주식 또는 지분. 원래 이게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금융론에서는 정권이나 주식이나 지분이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지분 형태로 발행되는 MBS라는 뜻입니다. 지분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BB는 모기지 백드 본드니까 본드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MBS가 되겠고요. 그리고 MPTB도 B가 붙었으니까 이름은 당연히 본드니까 채권인데요. 이 MPTB는 채권형이다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MPTS와 MBB 두 가지를 합쳐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지분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혼합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CMO는 구조가 MPTB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요 위에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 후 CMO는 MPTB와 같다 이렇게 기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럼 이것도 역시 혼합형이 되겠죠. 그래서 MBS가 이렇게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MBS에서 90% 답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 금융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금융량이 그대로 보유하는지 투자자에게 둘 다 넘기는지 하나씩 나눠갔는지 요 두 뭐라고? 예? 지금 설명하면서 혼합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묻지 말고 모르겠다 그럼 집에 와서 동영상으로 다시 봐야지. 그 불뚝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미리 내가 말씀드린다 그죠? 혹시 저한테 성질이 나가지고 내 약 올리려고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그죠? 막 나타나는데 헉 이렇게 하지 마요. 심장마비로 바로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심장이 약하거든. 미리 내가 얘기해줬다. 막 놀래게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뒤에 숨어가지고 막혹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책임져야 된다. 송장 치워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 굉장히 순간 자주 놀라거든.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MB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 금융강의 학반 두 가지 지분이 있죠. 뭐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요 두 가지를 누가 가지게 되느냐? 투자자가 갖느냐? 금융량이 그대로 보유하느냐?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단순 무식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시험 칠 때까지, 그죠? 외우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자, 금융기관, 은행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뱅커. 그 어려운 용어를 알아요. 그래 봤습니다. 금융기관이 뱅크죠. 자, 잘 봐라. 여기 이제 MPTB는 T자가 한 개 있고 B자가 하나 있다, 그죠? T 하나, B 하나, T 하나, B 하나니까 한 개는 투자자가 가지고 하나는 뱅크가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뱅크 하나, 투자자 하나 해서 저당권은 뱅크가 갖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리고 원리금, 수익금만 투자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투자자하고 금융기관이 각각 하나씩 나눠가니까 T도 하나 들었고 B도 하나 들었다. MBB는 B자만 두 개 있죠. B만 두 개잖아, 그지? 둘 다 뱅크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권도 금융기관이 그대로 갖는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둘 다 가지니까 뱅크가 둘 다 가지니까 B만 두 개가 나온다. MPTS는 B가 없지. B자가 없고 T만 나온다. T만, 그지? 투자자에게 둘 다 줘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쉽다 이거. 자,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B만 두 개다. 뱅크가 둘 다 갖는다, 그지? B가 없고 T만 있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둘 다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면 시험실까지 틀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딱 구별해놓고 CMO는 MPTB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MPTB처럼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금만을 투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MB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둘 다 넘기느냐, 금융기관이 둘 다 보유하느냐, 금융기관하고 투자자가 하나씩 나눠가느냐, 이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90%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정리할 거는 여기에 따라서 누가 투자자하고 금융기관 중에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 CMO가 추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O의 특징 정도 첨가하면은요 MBS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맞출 수 있는데, 원래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감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험이냐, 만약에 원리금 수취권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에게 원리금을 납부하겠죠. 우리가 돈 빌렸으면 원리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리금을
안 된다.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면 원리금 수익을 가진 주체가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뭐 9개월 만에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조기 상환 이후부터는 이자 수익이 안 생기죠. 그럼 역시 원리금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항상 누가 위험을 감수한다고?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듯이 지금 MBB 한 개만 딱 원리금 수익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익권을 넘겨버렸죠. 그죠? 그래서 MBS 중에서 유일하게 요 MBB 요 하나만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야.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가면 그걸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죠? 오늘은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확보하게 되느냐 요까지 구분해 놓으면 거의 뭐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T 하나 B 하나 들어가 있다. 투자자 한 개, 발행기관 이 금융기관 하나 나눠간다. B만 두 개다. 뱅크 금융기관이 둘 다 보유한다. B가 없고 T만 있다. 투자자가 둘 다 갖는다. 이렇게 하면 전혀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D페이지로 가서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갑시다. 부동산 금융동원 방법. 자, 여기서도 거의 그냥 두 문항 정도가요. 고정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금융동원 방법, 자금 조달 방법은 원래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다. 그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자료 안 갖고 왔어요? 가져와. 밖에 갔어. 한 개. 원탁 테이블에 가서 들고 오라고 자료를. 오늘 자료 없으면 수업 못해. 책 필요 없다니까. 자료를 들고 오래도 그러네. 원탁 테이블에 가서 빨리. 이거 있네. 요새가. 빨리 엄마 줘라. 두 개 들고 왔네 그래. 그거 보라고. 2페이지 넘어가서 빨리. 다음 페이지. 이 금융동원방법 자금조달 기법은요. 원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방법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투자사 네 가지가 있는데 조인트 벤처는 공부할 것도 없고요. 신디케이터를 알면 저절로 조인트 벤처는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디케이터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최근에는 나오면 한 3, 4년에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시험에 안 나오는 해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문제 나오면 리처 부동산 투자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학 정도가 고정적으로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신디케이터입니다. 신디케이터 번역하면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결성한 조합체를 신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발 회사가 아주 자금이 고액 자금이 조달되는 개발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무려 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3천억이라는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빌리려면은 부동산을 아마 5천억 정도는 제공해야 3천억 정도를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투자로에서 배운 거 대부분 비율은 모기지로는 70%까지 하지만요. 일반 대출은 70%까지 대출을 안 해줘. 그러면 5천억 정도를 빌려주면 5천억 정도 담보를 제공하면 60% 대출해도 3천억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 일개 회사에서 5천억 정도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자금 조달가 크니까. 근데 어떻게 이 개발 자금을 확보하느냐? 이 회사 이름으로 아주 소액 소구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보통 5천이나 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액 주식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 대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자금을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주식 자체가 소구자예요. 구자당 뭐 5천이나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 주식인데 그 주식을 팔아서 3천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하려면 한두 명의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는 자금 확보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겠죠. 자, 신디케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자가 구성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가 보통 뭐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아주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어. 이 투자자가 개발회사에게 자본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회사의 사업 능력과 투자자의 자본력을 결합해서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합동조합을 결성해요. 이렇게 합동조합을 결성해서 이 조합 이름으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한단 말이야. 이걸 신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특징 신디케이터 그러면요,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 그리고 개발회사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요 두 마디가 신디케이터를 암시하는 용어예요. 자, 첫째는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되어 있고,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요 조합을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은 원래 법인이 아니잖아, 그제? 법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기, 법률행위의 승인 요건, 특별 승인 요건, 뭐 효력 발생 요건 배웠죠, 민법에서.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제? 근데 그 등기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 그걸 뭐라 그래요? 비법이, 그걸 조합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조합이라는 거다.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조합이죠. 조합 상태에서 이제 등기가 되면 법인이 되는데요. 이제 조합 상태다 그러면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고, 이 조합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는 똑같은 겁니다. 신디케이션이나 신디케이터는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가 개발회사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기법, 이런 기법을 원한다. 신디케이터라고요. 자, 신디케이터는 가장 큰 특징이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몇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결성하는 신디케이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인트 벤처는 그냥 소규모의 신디케이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소수의 몇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를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럼 조인트 벤처나 뭐 신디케이터 똑같은 거니까요. 두 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디케이터를 이렇게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번역을 하면은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우리나라에 전례할 때는 원래 처음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유행할 때는 미국에서 유전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지하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걸 아는데, 그죠? 그 석유를 채굴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석유를 파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석유를 채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석유를 나중에 채굴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석유 판매 대금에서 자금을 일부씩 변제하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례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를 들면 아주 규모가 큰 뭐 대교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회간접자본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도 있죠.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통행료 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반드시 유료화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화되는 사회간접자본일 때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구시가 만약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 하나 확정했다. 근데 시립도서관 이용할 때 우리 돈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이 기법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민간 자본 조달 기법이 따로 있어. 개발론에 가면 그건 개발론에서 배우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시가 여기 수성구하고 저 달서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있죠. 그게 뭐고 압산 터널이가 터널 이름이 그죠? 아닌가? 맞아요. 맞겠지. 나도 대구 사는데 뭐 그지? 압산 터널 건설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프로젝트를. 근데 이 터널 한 개를 완공하는데 무려 그죠? 자금이 한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 봐요.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근데 이 3조 원이라는 자금을 확충하려면 금융기관에 보통 부동산을 5조 정도 담보로 제공해야 그지? 3조를 빌릴 수 있겠지. 대구시가 그 정도 담보 제공 능력이 없겠죠. 부동산을 5조 원 갖고 있는 것도 없잖아, 그지?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는 도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터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 통행료 내고 지나다니죠. 유로 통행료 내잖아, 그지? 그 유로 통행료, 요 터널이 완성돼서 여기서 확보되는 유로 통행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고, 이게 이제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이죠. 이게 이제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 수입이 없고서는 자금을 조달받을 길이 없다. 자, 대구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코자 하는 사업주가 되는 셈인데요. 이 사업주인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이 사업주가 출자해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융통한단 말이야. 대출을 받는데 우리 대출 받을 때 뭐 제공해야 돼?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5조 원 정도 되는 담보가 없겠지.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딱 기억하면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워낙 자금 조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첫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데요. 담보 없이 돈 못 빌리잖아요. 뭐가 담보가 되느냐? 바로 이게 담보가 됩니다. 우리 이 터널 완성되면 통행 수입 생기는데 그 통행 수입을 전부 다 줄 테니까 자금을 조달하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담보가 아니고 해당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기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 이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인 통행 수입이죠, 그죠? 이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기법, 그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파생되는 특징은 그죠?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사업주 사이에는 금융기관이 사업주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죠? 이 프로젝트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사업주 사이에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빌린 돈만큼 장부상으로 부채로 기록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채무관계가 성립 안 했으니까 부채로 기록되지 않아요. 이 빌린 돈이 딱 들어오면 그게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기록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산 규모만 커지고 부채는 그대로 있는 셈이니까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졌지. 예. 그런 이제 채무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를 합니다. 줄여서.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이게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고 간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돈 내놔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상한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하고 금융기관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가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 빌렸을 때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돈 갚아라. 그럼 채무자가 뭐라 그래요? 있으면 갚지. 없으니까 못 갚지.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배 째라 그러잖아. 그지? 그럼 배를 확 째야 되거든. 그지? 그 우지 배를 째야 돼. 칼로 째면 작은 집에 가셔야 되고 법으로 째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게 이제 돈 받는 방법이 소를 구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돈 좀 받게 해주세요. 소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소를 구하려면 소를 구할 당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채무자가 없어요. 사업주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소를 구해서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 가서 그런 걸 배우고요. 오늘은 개념 정도 이렇게 기억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공급자 금융기법. 그러니까 사회간접 자본을 공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급자 금융의 일환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머리글자를 땄어요. 리처라고 합니다. 리처. 그러니까 이 리처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입니다. 부동산에만 주로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를 리처라고 하는데, 이 리처가 이제 자금 조달 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문제 나올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나, 리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게 안 나오잖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러면 리처에서만 두 문제가 나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리처는 실제 아주 유용성이 높은 제도고, 이제 리처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수해서 일정 기간 보유 후 처분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죠? 자기가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어. 근데 리처가 이제 도입되면서 부동산 투자 방식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또 우리 부동산은 금액이 고액이죠, 그죠? 투자하면서 장단점 배웠잖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제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한 개 물건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1,0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뭐 문고리만 파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할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리처가 도입되면서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도 아주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 또 리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파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독소 조항이 한 게 있어가지고 리처법에 지금 아직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게 이 리처입니다. 실제 이게 활성화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그죠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실제 리처만 활성화되면. 자, 이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를 리처라고 하는데, 리처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이 리처가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역시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하면 이제 투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겠죠. 그 대가로 이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이 확보되면 이 확보된 자금으로 대부분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요?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니까 대부분 그죠? 부동산 관련 상품, 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바로 저 MB에서 저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 소유지분이나 이런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죠. 그러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걸 바로 리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남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걸 바로 리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죠?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는 리처가 발행한 주식만 딱 사놓고 있으면 투자는 리처라는 전문가가 대신해주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리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란 말이야. 또 투자자가 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소액밖에 없는 투자는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어도 그죠? 리처가 발행한 주식만 1,000만 원씩 딱 사면은 리처에서는 무수히 많은 자금을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운용을 하면서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우량 부동산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짜리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만 1,000만 원씩 사놓고 있으면 그지? 투자해가지고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리처는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아주 실제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 될 제도인데요. 리처는 크게 자기관리 리처, 그러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리처,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관리 리츠가 실제 회사를 설립해 놓고 진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리츠는 바로 자기관리 리츠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 회사를 설립해 놓고 진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고요.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정치는 실제 회사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로만 만들어진 서류상 회사란 말이야. 이런 회사를 이제 명목회사라고 하는 거야. 명목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포인트는 이 자기관리 리츠만 실제 회사고 위탁관리나 구조정치는 명목회사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회사 같으면 그죠? 실제 회사 같으면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회사 내에 상근 임직원도 둘 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죠? 종이로만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게 뭐 상근 임직원이 있다거나 본점에 지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서류를 쪼개서 자금을 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목에서는 절대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을 할 수가 없어. 서류상 회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산 관리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은 리츠가 뭐다. 그리고 실제 리츠란 자기가 리츠를 의미한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고요. 공부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 그 법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초점들이 여기가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게 초점인데 아직까지는 그죠. 리츠가 그냥 이런 것이다. 요 개념 정도 기억해놓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의미한다. 이걸 기억해놓고 계셔요. 그리고 이 자기관리 리츠가 실제 회사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다. 그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방법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융의 흐름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이 있었죠. 유동화 중개기관. 그게 뭐대요? 빨리 하자. 내가 하자. 원래 그 다음 주도 11, 12월이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잖아요. 그죠? 한 주 남았는데 오늘 진도를 전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를 다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다 끝낼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상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중에죠.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남았지 싶어요. 3단계로 객상되지 싶거든요. 그리 되고 수도권이 3단계로 객상되면 비수도권도 2.5단계에는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상컨대. 근데 2.5단계 되면 대면 수업이 일체 금지가 되거든요. 수업 자체가 금지야. 그냥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수님만 모셔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죠? 그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 지금 연말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죠? 뭐 24일, 25일 날 이미 진도 끝나가지고 휴강이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휴강이고 다음 주는 오늘만 제가 그 종강을 하면은 화요일 날 3번만 한 주 하면 그죠? 다음 주 수업 없이 연말까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월 4일 날 개강하면 되니까 좀 잠잠해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그죠? 기본 써가지고 1월 달부터 수업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 되겠다 이리 싶은데, 걱정이에요. 빨리 좀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죠? 좀 빨리 코로나 좀 끝나야 되는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예? 그죠? 뭐 하려고, 그거 교회 가서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그지? 참 큰일이야 이거. 여러분도 저 그런 데 가지 마라. 콜라텍 뭐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런 데는 안 가죠. 콜라텍은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나이트클럽 가죠. 그건 더 안 돼요. 노래방 가지 마요. 노래방 같은데 회식하고 하신다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KHFC라고 이걸 요즘은 더 줄여서 그냥 HF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 HF는 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LH라는 게 있죠. LH는 뭡니까 이건? 러브 호텔 줄인가요? A는 랜드라는 뜻이고 랜드 땅.
랜드, 땅. H는 하우스, 집.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가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를 한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이거는 랜드 하우스에 머리를 한 거야, 로봇이라 이거. 근데 요 LH하고 HF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우리 지난주에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그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저당권을 확보했잖아요. 그 확보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권 묶음, 저당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죠.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풀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그때 만들어진 정권이 뭐였어? 배우면 많냐고. 지금 저 앞에 맨 앞에 한 게 저기 MBS 아이가 참네 환장하겠네. 주택 저당을 담보로 만들어진 정권. 저 MBS라는 걸 한국주택공사가 만들어가서 투자한테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한단 말이야. 그지? 그 확보된 자금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기도 하고요. 또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모기지론, 첫째. 모기지론 또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기지론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그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에서 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기간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이다. 장기 대출. 이건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대출을 받는 장기 대출 상품이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대출 대상이 무주택자가 주로 대출 대상이 되는데,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포인트는 나중에 다 구분하면 되겠고요.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상품이 또 뭐냐?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 제도, 이걸 줄여서 그냥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 제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요, 노후 생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출 상품인데, 자, 만 65세 정도 되는 거죠. 할머니가 만 65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주택 하나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65세 정도 되면 이제 근로 능력이 없겠지. 그러니까 소득이 창출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아있는 자녀 생애 기간 동안에 매달 대출 금액을 그죠? 매월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을 계속 수령해가요. 언제까지 수령할까? 그렇죠. 나무꽃도 입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무꽃들을 입으시는 날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투자로서 배웠지. 자금을 딱 한 번 주거나 받을 때를 일시불이라고 했고, 동일한 금액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수할 때를 뭐라 그랬어요? 연금이란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이게 뭐야? 일정 기간부터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계속 지급받으니까 연금이라 안 합니까? 그지? 주택연금이 뭐야?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생활비로 이렇게 평생 지급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주택노후연금제도 또는 줄여서 그냥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 55세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으로 등기된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원래 만 60세에서
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만 55세 이상으로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랬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과 할머니나 할머니 그러면 맞아 죽겠다. 만 55세한테 할머니 그러면 맞아 죽죠 그죠? 언니 또는 그죠? 언니 또는 오빠가 이랬는데 좀 표현도 이게 주택연금제도를 이제 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연령층을 좀 낮추다 보니까 지금 55세였다면 펄펄 날아다니는 청춘인데 그죠? 만 60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주택연금제도가 나올 때는 만 65세 이상이었거든요.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또 지금 만 55세로 계속 연령대가 낮춰진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경기가 지금 안 좋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죠. 그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자기 집을 담보로 그죠? 생활자금을 대출 받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대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느냐? 생활자금이 없다 보니까 집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시로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정부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걸 차단해가지고 그죠? 지금 정부는 좀 문의는 좋게 해가지고 좀 욕 안 먹는 정부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하고 이제 퇴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것도 연령대를 일부러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평생 이제 자기 주택에서 거주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 사망 시점까지 평생 이제 연금을 이렇게 지급받잖아요. 지급받다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금융량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응?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망했을 때 그 시점에서 이 주택을 처분합니다. 처분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을 일시불로 회수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 일시불로.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로는 그죠? 대출을 주택을 구입할 때 일시불로 대출을 받죠. 그리고 10년에서 30년 동안 매달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거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다. 근데 요거는 그죠? 대출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매달 생활비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대출을 받죠. 그리고 이제 사망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일시불로 상환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기지론하고 대출 방식이 정반대죠. 그래서 역모기지론. 모기지론을 한글로는 저당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니, 모기지를. 그래서 역저당, 역모기지론. 뭐 주택연금제도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렇게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걸 바로 주택연금이라고요. 세부적인 포인트는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의 차이점. 이걸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1, 2월에. 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융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점검해 봤는데 별로 내용이 그다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문제, 물론 살을 붙여야 되겠죠, 당연히. 첨가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쭉 들어보니까 그다지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고,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느낌 없어요? 없어? 아무 느낌도 없어? 알았어. 그럼 오래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금융론만큼은 좀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 금융에서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점수를 따고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7장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인데요.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이용도 있어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 이용은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 우리 교재에 우리 프린트 말고 교재에 넘기면은 이게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다. 112페이지네. 112페이지에 112페이지부터 이제 이용 개발 마케팅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자, 이 7장의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은 우리 교재에서 가장 손쉬운 영역이고요. 1년 중에 제대로 딱 한 번만 수업을 들어도 전부 점수를 다 따를 수 있어요. 왜냐? 내용이 첨가될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제대로 1, 2월에 수업을 한번 듣거나 3, 4월에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1, 2월에 요 7장을 다루잖아요. 그럼 3, 4월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한 번 하고 1, 2월에 안 다루면 3, 4월 하고 5, 6월 하고 1년 중에 두 번만 딱 해도 이거는 두 번은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에요. 가장 쉬운 파트인데 이용은 시험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요. 요거는
개발에 포함해 가지고 요 이용 개발을 합쳐서 한 2개 아니면 3개가 나와. 그다음에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 하나. 이렇게 해서 4문항 아니면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시험 포인트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몇 개만 딱 점검하면은 내용이 첨가될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 아주 손쉬운 영역이니까 관심을 가지지 마 지금. 관심 가지 말고 그것도 지금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없어 그 교재에는.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건너뛰고 그 감정평가론으로 가봐. 넘겨가지고 감정평가론 이제 3편 거기 파트 3 감정평가론 거기가 120페이지예요. 이제 120페이지부터 감정평가론인데 이 우리 교재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할 영역이 바로 감정평가론입니다. 보통 6문항 많이 나올 때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15% 정도로 출제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한 6문제 정도 그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올 때 7문제고 감정평가론은 첫째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 3방식, 세 번째가 가격공시제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기초를 해서 한 2문항 아니면 3개, 3방식에서 3개 아니면 4개, 그리고 가격공시제도에서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7개 정도가 고정돼 있어요. 이 기초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게 감정평가의 분류, 그리고 가격 재원칙,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차이점. 거의 가격 재원칙에서 1개 정도,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도 한 문제 정도 이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감평 규칙에 규정된 용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1개 정도 이렇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때는 요 두 영역을 합쳐갖고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험 포인트는 이런 것들인데 이 기초에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어. 한 2번 정도 들으면 다 점수를 따요. 요게 이제 괴로워요. 요 3방식이. 감정평가 3방식은 크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보통 비교 방식이 1개 딱 정해져 있고 수익 방식도 한 문제고 원가 방식이 1개 아니면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거 아주 원리가 난해하고 용어들 자체가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 3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듣다 보면 그냥 짜증 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원래 어려워요. 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워야 되잖아. 감정평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감정평가가 돼버린다, 그지? 감정을 평가하게 된다니까. 짜증나요 진짜. 용어들부터가 좀 접목시키기 어렵고 그런데 가격공시도는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1, 2월에 가서 가격공시도는 설명할 테니까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관심 안 가도 되겠어요. 이게 전문 영역이고 그죠? 감정평가사인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그 중개사법에서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해야 될 확인 설명사항이 있었죠.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 뭐 했노? 중개법은 종강했더만 지금 지난주에 그제? 끝났잖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크리스마스 때 중개법 휴강 아닙니까? 지난주에 종강도 했죠. 그럼 확인 설명도 했잖아. 안 했나? 안 나갔다고? 진도가 왜 그 어디까지 나갔는데 그럼 뭐 사무소 개설 등록만 했습니까? 인장도 하고 뭐 확인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결격 사유 이런 것도 하고 다 안 했어? 모르면 안 뱉다 소리고 젠장.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욕먹이지 말고 배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라니까. 앞으로 용어를 바꿔야 돼요. 안 배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야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야지. 안 배웠다 진도 안 나가도 큰일 나. 진도 다 나가서 오늘 또 개론 또 진도 끝났는데 그거 안 배웠어요. 진도 안 나갔어. 다 나간다니까. 오늘 진도 끝내고 종강한다 해도 그러시네. 지금 마지막 다루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것도 했어요. 요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씩 나온다 했잖아요. 저거 말로 돼. 딱 알 거 없어.
안 했다 이런 거 하지 마. 자, 이거 좀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도 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우는 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죠? 조세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 그다음에 예정 가격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런 거 들어봤나? 아, 됐다, 알았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그죠? 매도자가 내 물건을 10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중개사가 뭐라 해야 돼? 이 10억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한 8억이나 9억 사이에서 매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정 가격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거래 예정 가격을. 아니면 10억은 왜 사모님 싸게 내놨어요?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내가 얘기를 하려면 요 물건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내 스스로 한번 판단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감정평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 확인 설명상의 거래 예정 가격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배워야 되고 그죠? 조세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세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니까 확인 설명할 때 그래서 세법을 배우는 거야. 그 세법하고 감정평가로 이거 없애보려면 중개법을 개정하면 돼요. 그지? 저를 빨리 국회로 보내줘. 내가 다 해줄 거니까 공부 분량 확 줄여주고 그죠? 개론은 절대 이게 없어지면 안 되죠. 내가 밥줄이 떨어지니까. 시험 과목 개론 한 과목만 나오면 돼. 한 과목만. 그지? 부동산에 관한 이게 학문인데 이거 안 배우고 부동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요 기초이론은 한 2번 정도 들으면 되고 가입공시도는 한 번 정도만 들어도 됩니다. 3방식은 들어도 그죠? 까도 계속 가야 됩니다. 양파처럼. 진짜 참 난해하고 한데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포기하지 말고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초점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만 안 하면은 점수를 전부 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어려운 게 담백하고요.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어요. 다 시험 초점은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감정평가원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 중에 20%에서 30% 정도만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20%에서 30%.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냥 머리를 다 뜯고 오늘 집에 가야 그러니까 3방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좀 순차적으로 접목을 하기로 하죠. 한 30% 정도 내용을 접목시켜 드릴 테니까 좀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머리를 좀 맑게 배우고 쉬는 시간에 머리를 좀 맑게 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칠판 좀 지우시고